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등 도덕성 의혹과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검증 질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김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몸을 낮춘 모습이었네요. 네, 이 김부겸 후보자는 사과한다, 사려 깊지 못했다라며 자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차량이 과태료를 체납해 32차례 압류당했던 일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회사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관리를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유년 시절 이른바 왕따 가해자였던 일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말했던 일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사과 총리 반성 청문회라고 오늘 청문회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젊은 층에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열성 당원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김 후보자가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죠. 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공직자 처신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며 앞으로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장기 보유, 은퇴자, 고령자들에 대해선 종부세와 재산세를 탄력성을 보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주장과 관련해서는 특별 대우는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바깥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복무 청년 지원 문제도 호봉 가산 대책 등을 언급하며 혜택 확대를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중 3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임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의당도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노형욱 후보자도 지명까지는 아니어도 부적격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후보자들에게 낙마할 만한 사유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보고서 채택 절차를 시도하지는 않고 야당과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새 후보자 외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오늘 채택됐고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의 임명 제거를 받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경찰이 오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박 대표는 지난달 수십만 장의 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직접 주장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한 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 등입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박 대표가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살포했다고 밝힌 대북전단의 양만 50만 장. 이 밖에도 2차례에 걸쳐 소책자 500건,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박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날려보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용납 못할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에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북측에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유엔, 유럽, 미국
국제사회 인류가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빈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발을 버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A 씨가 손 씨와 같이 있었을 때 신은 신발을 버린 경위와 손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경위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A 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손 씨 실종 지점 부근 한강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의 아버지 손현 씨가 경찰 초동 수사에 부족한 부분을 검찰이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낸 진정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4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접종 이상 반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0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망자 사례 중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사망 사례 67건 중 65건은 고령과 기저질환, 폐혈증과 심근경색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2건은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70에서 74세 사이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질병청 콜센터 1339와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고령층 접종을 독려하는 가운데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경우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효도 선물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부모님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을 잘 인지하셔 모바일과 온라인, 유선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562명, 해외 유입 12명으로 서울 211명, 경기 142명, 울산 38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하반기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올라가면 확진자 수를 더 낮은 숫자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예방접종으로 근절 가능한 감염병으로 관리하기란 어렵다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지역사회 유행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4월 동안 경기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집계된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2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없었고 모두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발표된 이틀 전 집계에서 162명으로 증가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부천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고양에서 18명, 용인에서 14명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에서 9명, 수원과 성남에서 각각 8명이 나왔습니다. 군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확진자가 많이 나온 부천에서 운동시설과 교회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 4명이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운동시설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지역 내 교회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8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 포장업 관련 확진자는 직원 가족 1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16명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는 소규모 연쇄 감염 사례는 96명으로 6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전날에는 5명, 그 전날에는 4명으로 최근 4월 동안 사망자가 1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와 오늘 신규 확진자 40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네, 손준수 기자,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13명이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어제입니다. 1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확진됐고 이어서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학생들이 학원이나 PC방 등을 찾은 것으로 보고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에서는 유흥업소 연관 확진자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유흥업소 접객원 4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여수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남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고흥구청 공무원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는데요. 전라남도는 지난달 말 고흥에서 10명 이상이 참여한 가족 제사 모임 뒤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보도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인천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계속되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영세유흥업번영회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면서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번영회 측은 영세유흥주점 업주들도 1년 이상 방역에 앞장서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와 업종별로 세분화된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불고 있는 무인화 바람이 심지어 마약 밀매 현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붙잡힌 마약 밀매 일당들은 속칭 무인방을 차려놓고 이 방에 마약을 놔두면 구매자가 돈을 넣고 찾아가는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청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골목길, 검은색 승용차에서 여성이 내립니다. 지나가던 남성들이 이 승용차를 덮치고 다른 차량들이 골목을 포위합니다. 잠시 뒤 차에서 남성 한 명이 끌려 나옵니다. 이 남성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마약 판매 조직 사라킴의 국내 판매책이었습니다. 이들이 쓰던 오피스텔입니다. 돈다발과 미처 팔지 못한 마약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필로폰과 케타민 1,100g, 시가 22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2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주택가에 비대면 마약 밀거래 장소, 속칭 무인방을 차려놓고 신뢰관계가 쌓인 고객에게 마약을 팔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방에 마약을 놔두면 고객이 돈을 놓고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마약 투약자를 조사하던 경찰이 구매 경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줄줄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기존의 마약 밀거래는 공중 화장실이나 지하철 사물함 등을 통해 마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붙잡힌 조직은 도심 한복판에 고정된 마약 판매소를 차린 겁니다. 무인거래소를 운영하면은 그동안 이 사람들이 거래를 계속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편리하게. 경찰은 무인방 등을 이용한 마약 판매 조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7살 청소년 등 마약 투약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 마트와 식당 등에 유통되는 새우젓의 원산지 등을 속여 판매한 업체 5곳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과 섞어 팔거나 바꿔치기 했고 위생 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마른의 기자입니다. 수사관이 화물차에 올라가 드럼통에 담긴 새우젓을 확인합니다. 겉에 적힌 원산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산입니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베트남을 국내산 둔갑할 때도 막 여기서 일을 했네? 작업할 때는 차안에서 사라져 안 보는데. 다른 새우젓 제조 공장.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과 섞어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3년간 원산지 바꿔치기로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에 달합니다. 싼 거 사갖고 작업을 하면 단가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제조시설이 아닌 움막에 새우젓을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씌워놓은 비닐은 동물이 뜯어먹은 채 뚫려 있고 옆에는 세제통이 나딘 겁니다. 원산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위생 상태 불량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5곳.
원산지를 속여 최대 10배 이상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반찬용 새우젓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느 쪽이 국내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사실상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베트남산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 많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새우젓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행태를 봐서는 소비자분들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지식재산권을 풀어 코로나19 복제 백신을 다른 나라들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주장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보에서 지지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오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렇다며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What we are, the consideration now is the U.S. position. Our objective overall, as we look at this decision, is how can we provide as much supply in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the global community. 미국이 백신을 독식한다는 세계 각국의 비난을 의식한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곧바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백신 생산과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신 주요 공급처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업체인 만큼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미국의 입장 표명을 두고 지혜롭고 도덕적인 리더십,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한 이유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 소송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한 미국 정치권 내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인 대표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진행될 면제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말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진압한 직후 가장 먼저 도청에 들어간 외신 기자가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1980년 당시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던 노먼 소프가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에서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과 당시 출입증, 사용했던 카메라 등 희귀 자료 200여 점입니다. 특히 이들 자료 가운데 1980년 5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 계엄군의 허가를 받고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노먼 소프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은 당시 계엄군의 도청 진압 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내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첫 행보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역사에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대행은 특히 잘한 역사는 자부심을 갖고 승계하되 책임져야 할 역사에 대해선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도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내 부실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이 폭로되며 논란이 됐죠. 지난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이른바 군대발 미투 운동이 잇따른 건데요. 그런데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일반 병사와 간부들의 인식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딱 봐도 부실한데 이게 다 군인 식사입니다. 코로나19로 휴가 뒤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공되는 거라죠. 자, 이거는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김에 버무린 밥뿐입니다. 이거 무슨 벌칙도 아니고요. 격리병사가 받았던 밥이라는데요. 지난해 2월입니다. 이상한 폐건물에 격리됐다면서 열악한 시설도 제보를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알리는 추가 제보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댓글 5천여 개가 달렸습니다. 6대전이라는데요.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SNS 계정에 올라온 제보입니다. 자, 운영자는요, 병장으로 전역을 했다죠. 후배 병사들의 소통을 도우려고 지난 2016년에 이걸 만들었다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게 요즘 군대의 미투 운동, 그러니까 군투가 됐다고 이 운영자 얘기를 합니다. 휴가 뒤 격리된 병사들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과
열악한 격리 환경이 줄을 이뤘고요. 막힌 하수구, 물 안 나오는 화장실 등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씻는 거는 물론이고요. 용병까지 통제하는 믿을 수 없는 육군 훈련소의 실태까지 폭로가 됐었는데요. 격리병사들의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반 사병들의 배식을 줄였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닭강정 달랑 3개뿐입니다. 심지어 내 거는 더 적었다, 강제 다이어트 중이다, 이런 댓글들까지 이렇게 잇따랐습니다.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일입니다. 군도 SNS 계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육군이 소통합니다.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전형적인 보여주기다, 여기에 제보를 하겠냐 등등 반응은 이렇게 썰렁합니다. 이거 사실 문제의 본질은 병사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불똥은 휴대전화로 튀는 모양새죠.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병사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군 내부의 문제들이 SNS 계정 등을 통해서 본물 터지듯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부 지휘관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죠. 지휘관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또 군 보안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제보를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한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 공식 입장은 휴대전화 사용을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대전화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새로운 병역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술적 차단 등 다양한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서 일반 병사들과 간부들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병영 부조리 신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병사의 93%, 간부의 79.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니까요. 하지만 기강과 관련해서는 병사 10명 중 8명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간부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간극, 결국 군 내부의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내부에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통 창구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군문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이전같이 무조건 따라와라, 위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가 이제 더 이상은 젊은 세대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죠. 세상이 변한 만큼 병영 문화도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군은 오는 9일까지 기본권 침해 실태를 집중 진단하고요. 그리고 개선책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이내 회복하며 오름세를 보이더니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37포인트 오른 3,178.74에 코스닥은 2.79포인트 상승한 969.9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B금융이 7% 넘게 오르며 은행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포스코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공매도 재개 후 연일 하락했던 HMM은 반등에 성공하며 1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카카오가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저조한 흐름을 보였고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중공업은 적자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오른 1,12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남부 내륙과 산간, 그리고 충북, 경북,
또 전북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대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서부, 충남 서해안, 동해안과 경북 북부 산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고비 상황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밀려 들어오겠습니다. 지금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